그날 아침 나는 이유 없이 숨이 조금 가빴다. 설렘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분명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었다. 결혼한 지 이제 막 3달.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지 오래 고민하다가 우리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관광지 대신 조용한 곳을 택했다. 충남 청양.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도에조차 작게 표시된 섬, 각시도. 아무도 모르는 곳이라 더 좋다는 내 말에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선택이 이렇게 오래 남을 상처가 될 줄은 몰랐다. 배를 타기 전 항구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주말이었는데도 사람은 거의 없었고 매표소의 노인은 우리가 각시도에 간다고 말하자 잠시 말을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침묵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오늘 들어가는 사람은 2분뿐이네요.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그 말이 왜인지 마음에 걸렸지만 괜히 예민해진 거라 생각하며 웃어넘겼다. 아내는 내 팔을 잡고 말했다. 이런 데가 진짜 신혼여행이지. 배가 출발하자 육지가 점점 멀어졌다. 파도는 크지 않았지만 물빛은 묘하게 탁했고 햇빛을 받아도 반짝이지 않았다. 바다는 늘 익숙한 풍경이었는데 그날의 바다는 마치 깊이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각시도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냄새가 났다. 썩은 해조류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섞인 듯한 냄새. 바람이 불 때마다 코를 찔렀다. 아내는 코를 찡그리며 섬이라 그런가 봐 라고 말했지만 나는 말없이 바다를 내려다봤다. 섬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었다. 파도 소리는 들렸지만 새 소리도 사람 소리도 없었다. 마치 소리라는 개념이 이 섬을 비껴간 것처럼. 선착장에는 낡은 나무 벤치 하나와 쓰다만 로프 몇 개가 흩어져 있었다. 우리가 묵기로 한 곳은 섬 안쪽에 있는 작은 민박이었다. 지도에는 민박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거의 오래된 가정집에 가까웠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계세요? 내가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잠시 후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느릿한 발걸음. 그리고 문 안쪽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생각보다 젊은 여인이었다. 나이는 30 중반쯤. 이상하게도 그 여인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예약하신 분들이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감정이 빠져 있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아무 설명 없이 우리를 방으로 안내했다. 방은 깨끗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생활의 흔적이 없었다. 사진도 장식도 시계조차 없었다. 마치 누군가 급히 떠난 공간 같았다. 아내는 창문을 열었고 그 순간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여름인데 왜 이렇게 춥지? 나도 그제야 느꼈다. 섬 전체의 온도가 육지보다 분명 낮았다. 단순한 바닷바람 때문이라고 하기엔 살 속으로 스며드는 냉기가 너무 직접적이었다. 짐을 풀고 나서 우리는 섬을 조금 둘러보기로 했다. 각시도는 생각보다 작았다. 1시간도 안 돼 섬의 대부분을 걸어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상한 건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박 주인 말고는 그 누구도. 길을 걷다 보니 숲 쪽에서 규칙적인 소리가 들렸다. 톡, 톡. 마치 누군가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처음엔 딱따구리인가 싶었지만 리듬이 너무 일정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소리는 우리가 멈추면 멈췄고 우리가 걷기 시작하면 다시 시작됐다. 당신도 들리지? 아내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히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숲 안쪽은 빛이 거의 들지 않았다. 그때 숲 가장자리에서 흰색 천 같은 것이 살짝 움직였다. 사람의 옷자락처럼 보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소리쳤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톡톡거리던 소리가 멈췄다. 정적이 내려앉았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귀가 멍해질 정도였다. 아내는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그냥 돌아가자. 그 말에 나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 아까 분명 없었던 돌무더기가 길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쌓아둔 것처럼 정갈하게. 아내는 그걸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아까 이거 있었어?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확신이 없었다.
확실한 건 그 돌무더기를 중심으로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는 것.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비린내가 섞인 향 냄새가 났다. 이상하게도 그 냄새는 불쾌하면서도 익숙했다. 민박으로 돌아왔을 때는 해가 거의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은빛이 아니라 탁한 회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민박 주인은 마당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밤에는 밖에 나오지 마세요. 그녀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그렇게 말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창문 밖에서는 파도 소리 말고도 사람이 걷는 듯한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다. 모래를 밟는 소리, 아주 느린 발걸음, 일정한 간격으로 우리 방 근처를 맴도는 것 같았다. 아내는 이미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호흡도 평소보다 빨랐다. 나는 불을 켜고 싶었지만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았다.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었다. 그때 문 밖에서 아주 작은 노크 소리가 들렸다. 톡! 한 번. 그리고 잠시 후 또 한 번. 나는 숨을 멈췄다. 시계를 봤지만 여전히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꿈은 아니었다. 노크 소리는 점점 규칙적으로 변했다. 마치 누군가 문 앞에 서서 우리가 안에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그 순간 머릿속에 낮에 들은 숲속의 소리가 겹쳐졌다. 같은 리듬, 같은 간격.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섬은 우리를 반기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각시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왔다는 사실이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을. 노크 소리는 세 번째에서 멈췄다. 그러나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마치 문 너머의 존재가 우리가 숨을 참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것처럼. 나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바닥은 맨발에 닿자 얼음처럼 차가웠다. 민박은 오래된 나무집이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벽이 미세하게 울렸다. 그 진동이 마치 숨소리처럼 느껴졌다.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여보, 들었지?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문 쪽으로 시선을 옮기자 문 아래 틈으로 어둠이 스며들어 있었다. 복도에 불은 꺼져 있었을 텐데 그 어둠은 이상할 정도로 짙었다. 그냥 불이 없는 어둠이 아니라 무언가가 막고 있는 어둠 같았다. 잠시 후 다시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노크가 아니었다. 문을 긁는 소리. 아주 조심스럽게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듯한 소리였다. 끼익, 끼익, 규칙 없이 그러나 분명한 의도를 가진 소리. 아내는 내 팔을 붙잡았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사람이면 말하지 않을까? 그 말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문 쪽으로 한 발 다가갔다. 심장은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크게 느껴졌다. 문고리에 손을 올렸을 때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다. 그때 문 너머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아주 낮고 젖은 숨소리. 사람의 호흡과 비슷했지만 들숨과 날숨의 간격이 맞지 않았다. 마치 숨 쉬는 법을 오래전에 잊어버린 존재가 흉내낸 것처럼. 아내, 있죠?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 목소리였다. 낮고 떨리는 듯했지만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분명 사람의 말투였지만 어딘가 어긋나 있었다. 아내는 그 순간 내 팔을 더 세게 붙잡았다. 문 열어주세요. 길을 잃었어요. 그 말에 이상하게도 낮의 민박 주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던 그 얼굴. 그리고 숲에서 스쳐 지나간 흰 천 같은 것.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문 너머의 목소리는 조금 달라졌다. 더 가까워졌고 더 또렷해졌다. 여기 차가워요. 그 말과 동시에 방 안의 온도가 확 내려갔다.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보일 정도였다. 아내는 결국 작은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아무 소리 내지 마. 그 순간 문을 긁던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발소리가 들렸다. 문에서 멀어지는 발소리, 모래를 끌며 걷는 소리,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멀어졌다. 우리는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다. 시계를 봤지만 숫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새벽이 가까워졌을 즈음 나는 문을 아주 살짝 열어봤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는 젖은 발자국이 남아있었다. 맨발 자국. 크기는 여자 발처럼 작았지만 발가락의 형태가 이상했다. 너무 길고 휘어 있었다. 나는 문을 닫고 잠갔다.
그날 밤 우리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아침이 되자 섬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다. 햇빛이 들어오자 방 안의 냉기는 조금 가셨지만 어제의 일은 꿈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아내는 말수가 극도로 줄어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우리는 아침을 먹기 위해 마당으로 나갔다. 민박 주인은 이미 테이블을 차려놓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 미묘하게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처럼 보였다. 어젯밤 괜찮으셨어요? 그 질문이 너무 직접적이어서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아내 대신 내가 입을 열었다. 어젯밤에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움직였다. 바람이 세면 그런 소리가 날 수 있어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우리를 제대로 쳐다봤다. 눈이 마주친 순간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인다는 걸 알았다.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얼굴이었다. 각시도에 오래 머무르실 생각은 아니시죠? 그 말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다. 여기 무슨 섬이에요? 민박 주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섬 이름이 왜 각시도인지 아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옛날에 신혼부부가 많이 들어왔어요. 바다에서 사고가 나서 남편이 죽고 각시만 남은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엔 둘 다. 그녀는 말을 고르듯 천천히 이어갔다. 돌아가지 못한 각시들이 있었죠. 기다리다, 기다리다. 길을 잃은 사람을 부르면 따라오지 않을 수 없게 돼요. 아내는 입술을 떨며 물었다. 그럼 어젯밤에 온 건 민박 주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 뒤쪽 숲을 바라봤다. 그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서 나도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숲 가장자리에서 흰 것이 서 있었다. 낮이었다. 햇빛도 분명히 비치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 흰 형체는 또렷하지 않았다. 마치 안개와 천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처럼 눈을 깜빡이는 사이 그것은 사라졌다. 오늘 배 오후에 하나 있어요. 민박 주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걸 타고 나가세요. 우리는 더 묻지 않았다. 짐을 싸는 내내 아내는 창문 쪽을 등지고 있었다. 마치 무엇인가와 눈이 마주칠까봐 두려운 사람처럼. 섬을 떠나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선착장을 바라봤다. 바닷물은 여전히 탁했고 바람은 차가웠다. 그런데 선착장 끝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다. 여자였다. 흰 옷을 입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자가 우리가 떠난다는 걸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배가 출발하자 아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계속 부르는 것 같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귀에는 파도 소리만 들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다. 여기 차가워요. 그날 이후로 나는 밤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쉽게 잠에서 깬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아내도 모르게 바다 쪽으로 시선이 끌린다. 각시도에서 무언가가 아직 우리를 완전히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각시도를 떠난 뒤에도 한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배의 엔진 소리가 귀를 때렸고 바닷바람은 얼굴을 마르게 스쳤다. 분명 육지로 향하고 있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섬 어딘가에 붙잡혀 있는 느낌이었다. 아내는 배 난간에 기대어 있었다. 토할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숨만 거칠게 내쉬고 있었다. 나는 등을 쓸어주며 곧 도착해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의 소음이 갑자기 밀려왔다. 아이들 웃음소리, 관광객의 말소리, 트럭 엔진 소리. 모두 우리가 살던 현실의 소리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들 사이로 아주 미세한 공백이 느껴졌다. 마치 한 박자씩 어긋난 세계로 돌아온 느낌. 짐을 챙겨 차에 올랐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내는 조수석에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라디오를 켰지만 채널을 몇 번이나 돌려도 마음에 들어오는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결국 껐다. 아까 배에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뭐? 누가? 우리 뒤에 서 있는 느낌이 들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정하지 않았다. 나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배 위에서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도 등 뒤가 계속 서늘했다. 마치 시선이 꽂힌 채로 육지까지 끌려온 것처럼. 그날 우리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간에 있는 작은 모텔에 하루를 묵기로 했다. 섬에서 벗어나도 이상한 일이 계속되면 적어도 사람이 있는 곳에 있고 싶었다. 모텔 방은 평범했다. 밝은 형광등, 얇은 벽, 옆방에서 들려오는 TV 소리. 오히려 그 평범함이 안심이 됐다. 우리는 간단히 씻고 아무 말 없이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불을 끄자마자 아내가 몸을 움찔했다. 여기 춥지 않아? 나는 이불을 더 끌어올려줬다. 에어컨 껐잖아. 그때 느꼈다. 공기가 각시도에서 느꼈던 것과 비슷했다. 직접적으로 차갑다기보다는 피부를 통과해 안쪽에서 식히는 느낌. 설명하기 어려운 냉기.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눈을 감고 있으면 자꾸만 섬의 풍경이 떠올랐다. 숲, 돌무더기, 문 앞에 노크. 그 장면들이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기억에 없는 장면들이 섞이기 시작했다. 흰 옷을 입은 여자가 물가에 서 있었다. 그리고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웃고 있었지만 입만 움직이고 있었다. 눈은 그대로였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떴다. 그 순간 방 안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똑, 똑, 일정한 간격, 욕실 쪽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불을 켰다. 세면대 아래에서 물이 새고 있었다. 배수관이 느슨해진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한 건 물이 맑지 않았다. 아주 희미하게 흙탕물 같은 색이 섞여 있었다. 왜 그래? 아내가 잠에서 깼다. 배관이 좀 새네.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다. 각시도의 바닷물이 떠올랐다. 탁하고 반짝이지 않던 그 물. 그날 밤 아내는 악몽을 꿨다. 자다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일어나서는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꿈을 꿨다고 했다. 손목이 잡힌 느낌이 너무 생생해서 아직도 그 감촉이 남아있다고. 다음날 아침 우리는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집 문을 열었을 때 익숙한 냄새가 났다. 세제 냄새, 나무 가구 냄새.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됐다. 하지만 그 안심은 오래가지 않았다. 집에 들어온 첫날 밤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다. 똑. 각시도에서 들었던 그 노크와 너무 비슷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아내는 나를 바라봤다. 말하지 않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노크는 한 번으로 끝났다. 그날은 거기까지였다.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 불을 킨 채로 밤을 샜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노크는 매일 같은 시간에 울렸다. 정확히 새벽 2시 17분. 한 번만 아주 약하게. 마치 여기 있다는 신호처럼. 처음에는 이웃일 거라 생각했다. 혹은 착각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현관문을 열어봤다. 아무도 없었다. 대신 문 앞에 젖은 모래가 조금 흩어져 있었다. 바닷모래였다. 냄새를 맡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각시도에서 밟았던 것과 같은 감촉의 모래. 아내는 그걸 보자 무너졌다. 따라온 거야. 여보, 우리 따라온 거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섬을 떠났는데 섬이 우리를 놓지 않았다는 생각. 아니, 그곳에 있던 무언가가. 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뒤지고 지역 커뮤니티를 찾아봤다. 각시도, 괴담, 신혼부부 같은 단어들을 검색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오래된 블로그 하나를 발견했다. 글은 짧았지만 마지막 문장이 눈에 박혔다. 각시도에서 누군가를 불렀다면 완전히 돌아가기 전까지는 따라온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글쓴이는 해결 방법을 적어놓지 않았다. 대신 섬에 남아있는 것들을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고만 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날 밤 노크는 2번 울렸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문 너머에서 여자의 숨소리가 들렸다. 여기 아직 차가워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공포 체험이 아니었다. 우리가 각시도에서 무언가를 건드렸고 그것이 우리를 현실까지 끌고 왔다는 것을.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아직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노크는 그날 밤 3번째 울렸다.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문에 손이 닿아 있는 느낌이 분명했다. 나무 문 너머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
숨을 멈추고 있으면 더 또렷해졌다. 아내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린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나는 현관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바닥이 발에 달라붙는 느낌이 들었다. 습기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흘린 땀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다. 문 앞에 섰을 때 숨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확실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누군가 서 있었다. 각시도에서 들었던 그 호흡과 같다. 젖고 불규칙한 호흡.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자의 목소리였다. 낮고 부드러웠다. 원망도 분노도 섞이지 않은 목소리. 그래서 더 무서웠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어조였기 때문이다. 문 열어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문 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돌아갔다. 잠금 장치가 걸려 있어 끝까지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그 소리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내가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나는 결정을 내렸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피한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 다음 날 나는 다시 각시도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검색이 아니라 오래된 자료를 뒤졌다. 지역 도서관, 향토사 블로그, 그리고 거의 활동하지 않는 온라인 카페들. 그러다 한 글을 발견했다. 충남 지역의 무속을 다루는 글이었다. 각시도 이야기가 짧게 언급돼 있었다. 돌아오지 못한 각시의 혼은 누군가의 온기를 빌려 움직인다는 문장이 있었다. 온기.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남았다. 글의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섬에서 가져온 것이 있다면 반드시 돌려보내야 한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그러다 문득 그 돌무더기가 떠올랐다. 숲길에서 마주쳤던 일부러 쌓아 올린 돌들. 그때 나는 무심코 주머니에 작은 돌 하나를 넣었었다. 그냥 특이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나는 서랍을 뒤졌다. 신혼여행 가방을 풀 때 넣어둔 작은 파우치 안에서 그 돌을 발견했다. 회색빛의 차갑고 매끈한 돌. 손에 쥐는 순간 손바닥이 서늘해졌다. 아내에게 보여주자 그녀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날 당신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질 뻔했어. 우리는 그제야 깨달았다. 각시도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노크는 없었다. 대신 집 안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현관이 아니라 거실 쪽. 마치 맨발로 바닥을 끌며 걷는 소리. 아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돌려보내자, 제발. 우리는 결정을 내렸다. 다시 각시도로 가는 것. 오후 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민박 주인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그때는 그 경고의 의미를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었다. 섬으로 가는 배는 그날도 한산했다. 노인은 우리가 탄 걸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가 들고 있는 가방을 힐끗 보더니 시선을 피했다. 각시도에 다시 발을 디뎠을 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처음 왔을 때와 달리 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이 강했다. 바람이 멎어 있었고 파도 소리도 낮았다. 민박으로 향하는 길, 숲에서 소리가 났다. 톡톡톡 그 익숙한 리듬.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우리는 숲길로 들어갔다. 돌무더기가 있던 자리는 그대로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돌을 제자리에 올려놓았다. 손을 떼는 순간 공기가 한층 무거워졌다. 아내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때 숲 안쪽에서 여자가 나타났다. 흰 옷, 젖은 머리카락, 얼굴은 여전히 잘 보이지 않았지만 눈이 우리를 향해 있었다. 왜? 가져갔어요? 목소리는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을 묻는 것처럼 담담했다. 나는 무릎이 풀릴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말했다. 미안합니다. 몰랐어요. 여자는 잠시 우리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긴 돌아올 곳이 아니에요. 그 말과 함께 바람이 불었다. 숲이 크게 흔들렸고 흰 형체는 점점 흐려졌다. 마치 안개처럼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돌무더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냥 돌일 뿐이었다. 섬을 떠날 때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배가 출발하자 이번에는 아무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노크는 없었다. 그 다음 날도.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우리는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완전히 그렇지는 않았다. 아내는 아직도 바다 근처에 가는 걸 꺼린다. 나는 밤의 문소리에 여전히 예민하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손바닥이 이유 없이 차가워질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각시도를 떠올린다. 그 섬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모든 곳이, 모든 이야기가 사람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하지만 한 가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정말로 완전히 돌려보낸 게 맞는지. 왜냐하면 어젯밤 꿈속에서 누군가 이렇게 속삭였기 때문이다. 이번엔 잘 두고 갔어요. 그 꿈 이후로 나는 잠을 깊게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바로 잠에 빠지기는 했지만 항상 새벽 어딘가에서 의식이 떠올랐다. 마치 누군가가 아직 자면 안 된다고 속삭이는 것처럼.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겉으로 보기엔 일상으로 돌아온 듯 했지만 밤만 되면 침대에서 몸을 돌리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 끝난 걸까? 아니면 끝났다고 믿고 싶은 것뿐일까? 돌을 돌려놓은 뒤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 봄비치고는 유난히 차갑고 끈적한 비였다. 퇴근길에 우산을 써도 어깨가 젖었고 신발 속까지 물이 스며들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작은 웅덩이가 생겨 있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비가 많이 왔으니까. 그런데 신발을 벗고 들어오려다 발이 멈췄다. 웅덩이 안에 발자국이 하나 찍혀 있었다. 젖은 발자국, 맨발이었다. 내 발자국이 아니었다. 아내 것도 아니었다. 크기가 작았고 발가락이 이상하게 길었다. 각시도 민박 문 앞에서 봤던 것과 너무 비슷했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내려앉았다. 비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발자국은 흐려지지 않았다. 마치 그 웅덩이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여보? 아내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닫았다. 발자국은 보지 못한 척했다. 말해봤자 우리가 더 불안해질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비 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창문을 두드리던 빗소리가 맞자 집안은 지나치게 조용해졌다. 냉장고 소리, 벽시계 초침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다. 새벽 2시 17분, 우리는 동시에 깼다. 노크는 없었다. 대신 젖은 발이 바닥을 밟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에서 거실 쪽으로 아주 느리게 끌리는 소리와 함께. 아내는 숨을 틀어막고 나를 바라봤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번에는 나가지 않겠다는 신호였다. 문을 열어보는 순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것 같다. 발소리는 거실 한가운데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숨소리가 들렸다. 가까웠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거리. 그때 내 머릿속에 민박 주인의 말이 스쳤다. 밤에는 밖에 나오지 마세요. 그건 섬에서만의 규칙이 아니었던 걸까? 아내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남아있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확신이 없었다. 돌을 돌려놓았다고 해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보장은 없었다. 우리는 섬에서 가져온 것만 돌려준 게 아니라 보여서는 안 될 것을 받고 들어서는 안 될 목소리를 들었다. 발소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창문 쪽이었다. 커튼 뒤로 그림자가 스쳤다. 형체는 흐릿했지만 분명 사람이 서 있었다. 아내는 눈을 질끈 감았다. 나는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보지 마. 잠시 후 모든 소리가 멎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날 아침 거실 바닥은 말끔했다. 젖은 자국도 발자국도 없었다.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어제와 같은 집이었지만 같은 집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무속 관련 서적까지 손에 넣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미련. 돌아가지 못한 혼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각시도에 남아있던 것은 섬에 묶여있던 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저 누군가 자신을 봐준 사람, 존재를 인식한 사람을 따라왔을 뿐. 아내는 점점 쇠약해졌다. 밥을 잘 먹지 못했고 이유 없이 멍하니 있는 시간이 늘었다. 가끔은 창밖을 보며 누군가를 기다린 듯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생각해? 내 질문에 그녀는 한참 후에 대답했다.
거기 혼자였을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화가 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동정이 아니라 이해야. 그날 이후 나는 아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각시도에서 들었던 말들, 여기 차가워요, 기다렸어요 같은 말들을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흉내내듯 중얼거릴 때도 있었다. 나는 두려워졌다. 이건 더 이상 집안에 나타나는 기척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내의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느낌. 어느 날 밤 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아내가 침대에 없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나가봤다. 아내는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맨발이었다. 문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조금만 다녀올게.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어디도 못 가. 아내는 그제야 정신이 든 사람처럼 나를 바라봤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얼굴은 차가웠다. 부르고 있어.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는 이제 확신했다. 이건 단순히 돌을 돌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 각시도에서 시작된 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끝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시 피하지 않겠다고. 다시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각시도가 아니라 우리를 따라온 것의 정체를 직접 마주해야 할 순간이 오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내를 혼자 두지 않았다. 출근 시간을 조정했고 가능한 한 함께 움직였다. 집안에서는 문을 잠그는 순서까지 정해놓았다. 현관, 베란다, 욕실 창문. 이성적인 행동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공포를 정리하기 위한 나만의 의식에 가까웠다. 아내는 겉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라졌다. 잠결에 바다 이야기를 했고 물속에 오래 있으면 따뜻해진다는 말을 했다. 각시도에서 들었던 말들과 닮아 있었다. 왜 그런 말을 해? 내가 물으면 아내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거짓말 같지는 않았다. 오히려 정말로 누군가의 생각이 섞여 들어온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더 늦기 전에 확인해야 했다. 각시도에서 만났던 민박 주인, 그 여자가 알고 있는 게 분명히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연락처는 없었지만 지역 이름과 민박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전화를 몇 통 돌린 끝에 나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민박은 이미 몇 년 전에 문을 닫았다는 것이었다. 공식적으로는 건물 노후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른 이유를 알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거기서 묵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좀 이상해졌대요. 그 말이 귀에 박혔다. 이상해졌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다. 나는 지역 주민 한 명과 직접 연락이 닿았다. 연세가 꽤 있는 분이었다. 내가 각시도 이야기를 꺼내자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각시도는 데려가지 않아요. 그가 말했다. 붙잡아요. 그 말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명확했다. 거기 남아있는 건 귀신이 아니라 기억이에요. 남겨진 사람의 기억. 기다리다 굳어진 생각 같은 거죠. 기억.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한 건 누군가의 원혼이 아니라 끝내 풀리지 못한 감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질문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 기억을 혼자 두지 마세요. 이해받았다고 느끼게 해야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말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이해한다는 게 뭘까? 사과만으로 충분할까?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필요할까? 그날 밤 아내는 또다시 잠에서 깼다. 이번에는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며. 꿈을 꿨어. 아내가 말했다. 아무도 없는 집이었어. 불은 켜져 있는데 다 비어 있었어.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분명해졌다. 각시도가 붙잡은 건 장소가 아니라 관계였다는 것. 아내는 그 각시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막 결혼했고 함께여야 할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더 쉽게 겹쳐졌던 걸지도 모른다. 다음 날 나는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다. 숨기지 않았다. 각시도의 이야기, 민박 주인의 정체, 그리고 기억에 대한 이야기까지. 아내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한참 후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나한테 온 거구나. 그 말이 나를 멈추게 했다. 두려움보다 먼저 분노가 치밀었다. 아니,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나처럼 보였기 때문이겠지.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반박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의도적으로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도망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대신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을 향해. 알고 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혼자였다는 거, 기다렸다는 거.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갑자기 차가워진 건 아니었다. 오히려 묘하게 무거워졌다. 압력이 걸린 것처럼. 아내의 손이 내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이제 그만해도 돼요. 내가 말을 이었다. 당신을 기억한 사람은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혼자였던 적은 없어요. 그 순간 아주 약한 숨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문 밖이 아니라 방 안 깊숙한 곳에서 울음과도 비슷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춥지 않아요? 그 말이 끝나자 공기가 서서히 풀렸다. 마치 팽팽하던 실이 끊어진 것처럼.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노크도 발소리도 꿈도 없었다. 다음날 아침 아내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어 있었다. 숨결이 고르고 얼굴에 긴장이 없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아직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기억이라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자리만 바꿀 뿐이다. 나는 이제 안다. 각시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공포의 문제가 아니었다. 남겨진 감정과 마주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감정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노크하지도 문을 긁지도 않는다. 그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조용히 기대어 올 뿐이다. 며칠 동안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다. 사람은 공포에도 익숙해진다고 하더니 나는 그 말이 맞다는 걸 처음으로 체감했다. 노크가 없고 발소리가 없고 새벽에 깨지 않는 밤이 이어지자 마음 한쪽에서 오히려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 끝난 걸까? 아니면 잠시 숨을 고르는 걸까? 아내는 눈에 띄게 안정돼 보였다. 아침에 먼저 일어나 커튼을 열었고 커피를 내리며 흥얼거리는 소리도 났다. 그 모습이 너무 오랜만이라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히 건드리면 깨질 것 같은 평온이었다. 하지만 흔적은 아주 사소한 곳에 남아 있었다. 첫 번째는 거울이었다. 욕실 거울에 김이 서리면 손으로 문지르지 않았는데도 마치 누군가 닦아놓은 것처럼 중앙만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처음엔 내가 무심코 손을 댄 줄 알았다. 하지만 그런 날이 반복되자 우연으로 넘기기엔 횟수가 많았다. 두 번째는 물이었다. 싱크대에 물을 틀면 처음 몇 초 동안만 미묘하게 비린내가 섞였다. 금방 사라지지만 각시도의 바다 냄새와 너무 닮아 있었다. 아내는 느끼지 못한다고 했고 나만 그 냄새를 맡는 것 같았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건 사진이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정리하지 못했던 사진 파일을 어느 날 밤 정리하다가 발견했다. 각시도에서 찍은 사진은 많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 섬에서는 사진을 거의 찍지 않았던 기억이 났다. 그런데 그중 한 장, 숲길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다. 우리가 돌무더기를 마주치기 전쯤 찍은 것 같다. 사진 속에는 나와 아내가 나란히 서 있었는데 문제는 그 뒤였다. 숲 그림자 사이에 사람처럼 보이는 형체가 있었다. 분명히 사진을 찍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 확대해보니 흰색 옷자락 같은 것이 보였고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는 이상하게 흐려져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지우고 싶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다.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겪은 일이 상상이 아니라는 증거. 아내에게 보여줄까 고민하다가 결국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겨우 균형을 되찾고 있었다. 굳이 다시 끌어내릴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내가 먼저 말했다. 꿈을 꿨는데 얼굴이 안 보였어.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누구 얼굴? 모르겠어. 그냥 사람이 있었어. 근데 얼굴만 없는. 그 말은 내가 숨기고 있던 사진과 너무 정확히 겹쳤다. 그날 이후 나는 하나의 결론에 가까워졌다. 우리가 마주한 것은 떠나지 않았다.
다만 소리를 내는 방식을 멈췄을 뿐이었다. 노크도 발소리도 목소리도 대신 흔적으로만 남아 있었다. 마치 나는 여기 있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처럼. 나는 다시 각시도와 관련된 기록을 찾아봤다. 이번에는 괴담이 아니라 실종 기록과 사고 기록 위주로. 생각보다 많은 이름이 나왔다. 바다 사고, 실족,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행방불명.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모두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던 사람들이었다. 그걸 깨달은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공포가 아닌 현실로 받아들이게 됐다. 그곳에 남은 건 귀신이 아니라 끝내 완성되지 못한 삶의 잔향이었다. 아내는 점점 예민해졌다. 아무 이유 없이 슬퍼졌고 이유 없이 사람 많은 곳을 피했다. 특히 신혼부부를 보면 시선을 돌렸다. 왜 그래? 내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미안해져. 그 말은 각시도의 각시가 했을 법한 말이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아직 완전히 놓아준 게 아니라는 걸.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평범한 오후에 일어났다. 아내가 장을 보고 돌아오지 않았다. 연락도 되지 않았다. 처음엔 휴대폰을 차에 두고 온 줄 알았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나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집 근처 바다 쪽 산책로에서 아내를 발견했다. 난간 앞에 서 있었다. 바다는 잔잔했고 햇빛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다. 왜 여기 있어?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떨렸다. 아내는 천천히 나를 돌아봤다. 여기 생각보다 안 차갑네. 그 말에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건 분명 각시도의 목소리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은 따뜻했다.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나를 울컥하게 만들었다. 여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내가 말했다. 너도 나도. 아내는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쪽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 순간 바람이 세게 불었다. 바다에서 올라온 바람이었다. 아주 짧은 순간 나는 그녀의 뒤쪽에서 흰 그림자가 바다 쪽으로 물러나는 걸 봤다. 정말로 한순간이었다. 눈을 깜빡였을 때는 이미 없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더 이상 바다 쪽으로 가지 않았다. 말버릇도 조금씩 원래대로 돌아왔다. 차갑다는 말 대신 춥다라고 했다. 사소하지만 나에게는 큰 변화였다. 그러나 나는 안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사진 속 형체는 여전히 남아있고 거울의 김은 여전히 이상하게 닦여있고 비 오는 날이면 그 비린내가 아주 잠깐 스친다. 각시도는 우리에게서 멀어졌지만 우리가 그곳을 완전히 잊지는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신 기억을 경계한다. 누군가의 삶이 끝나지 못한 채 남아있을 때 그 기억은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사람을 건드린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언제 끝날지는 모른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각시도에서 돌아온 뒤 우리의 삶은 다시 이어졌지만 그 섬의 기억은 아직 완전히 잠들지 않았다는 것. 그날 이후로 나는 하나의 습관이 생겼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현관문, 창문, 그리고 아내의 얼굴이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다만 어제와 같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아내는 분명 예전의 아내였다. 말투도, 표정도, 웃는 방식도. 하지만 아주 사소한 차이들이 나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남아 있었다. 이를테면 바다를 이야기할 때 잠깐 멈칫한다거나 물소리가 크게 들리면 순간적으로 어깨가 굳는 것. 나는 그걸 굳이 지적하지 않았다. 지적한다고 사라질 종류의 흔적이 아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각시도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찾지 않았다. 대신 사람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정확히는 그 섬과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 온라인 게시판, 오래된 블로그, 댓글 몇 개 남지 않은 글들까지 뒤졌다. 공통된 패턴이 있었다. 소리, 접촉, 통화. 처음엔 소리가 들리고 다음엔 꿈이나 행동으로 영향을 주고 마지막엔 내 것처럼 스며든다. 완전히 사라진 사람도 있었고 아슬아슬하게 돌아온 사람도 있었다. 차이는 하나였다. 누군가가 붙잡아줬는지. 그걸 깨달았을 때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만약 그날 산책로에서 아내를 혼자 두었다면, 만약 내가 조금만 늦었다면,
생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할까? 며칠 뒤 아내가 먼저 말했다. 나 한동안 병원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했다. 스스로 이상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정신과 상담은 예상보다 평범했다. 의사는 여행 후 스트레스, 환경 변화, 수면 장애를 이야기했다. 각시도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꺼냈지만 의사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발을 딛고 있느냐입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치료를 시작하면서 아내는 조금씩 안정됐다. 악몽은 줄었고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는 일도 없어졌다. 하지만 어떤 기억은 치료로 지워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아내가 내 손을 잡고 물었다. 만약에 내가 그날 바다로 갔으면 당신은 날 잊었을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아니, 잊지 않았을 거야. 아마 계속 찾았겠지. 그녀는 그제야 눈을 감았다. 그 표정이 아주 조금은 편안해 보였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이번엔 내 쪽에서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새벽에 눈을 뜨면 바닷물에 젖은 느낌이 들었다. 실제로 젖어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피부에 남은 감각이 너무 선명했다. 귀 안쪽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다. 각시도의 기억을 떠올린 적은 없었다. 그런데도 마치 순서가 바뀐 것처럼 이번엔 내가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그때 깨달았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하나가 돌아오면 다른 하나가 대신 짊어진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기억을 들고 있어야 했다. 나는 일부러 바다와 관련된 모든 것을 끊었다. 산책로를 바꿨고 생선 요리를 피했고 바다 영상도 보지 않았다. 실질적인 차단이었다. 효과는 분명했다. 증상은 서서히 옅어졌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결정적인 계기는 그 사진이었다. 숲속에서 찍힌 그 한 장의 사진. 나는 그 사진을 USB에 옮겨 컴퓨터에서 완전히 삭제했다. 휴지통도 비우고 클라우드도 확인했다. 그리고 USB를 들고 집에서 가장 먼 하천으로 갔다. 바다가 아닌 곳, 흐르되 머무르지 않는 물. 다리 위에서 나는 USB를 잠시 바라봤다. 이걸 버리는 게 맞는지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이건 기록이 아니라 연결고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USB를 던졌을 때 물에 닿는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꿈을 꾸지 않았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어제는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 말에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아주 조심스럽게. 며칠이 지나도 새로운 이상 현상은 없었다. 거울의 김도, 비린내도, 설명할 수 없는 감각도.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기엔 조심스러웠지만 적어도 연결은 끊긴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각시도가 붙잡는 건 사람이 아니라 기억을 놓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걸. 그 섬에 남아있던 것들은 누군가를 데려가려는 존재가 아니었다. 다만 자신들이 끝내지 못한 삶을 대신 기억해줄 누군가를 찾고 있었을 뿐이었다. 우리는 너무 오래 그걸 들고 있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놓아줘야 할 때였다. 나는 아내와 약속했다. 각시도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기억은 남기되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로.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아침 출근, 저녁 식사, 평범한 대화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왔다. 그 평범함이 그 어떤 공포보다 소중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이야기가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걸. 왜냐하면 각시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바다는 계속 사람을 부르고 기억은 언제든 다시 누군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엔 다르다. 우리는 선택했다. 붙잡히는 쪽이 아니라 붙잡아주되 함께 빠지지 않는 쪽을. 그의 겨울이 끝날 무렵이었다. 바람에서 비린내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느낀 건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다. 퇴근길에 강변을 걷다가 문득 멈춰섰는데 예전 같으면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고 지나갔을 그 구간에서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다. 귀도 조용했고 피부도 평온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정말로 끝났다는 걸. 아내 역시 더 이상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상담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약도 끊었다.
그녀는 다시 미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사, 여행, 아이 이야기까지. 이전엔 꺼내지 않던 말들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때부터 가끔 각시도를 떠올렸다. 두려움이 아니라 아주 건조한 이미지처럼 젖은 바위, 안개, 사람이 다니지 않은 오솔길. 감정은 붙어 있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사진을 보는 느낌이었다. 그게 마지막 시험이라는 걸 나는 뒤늦게 알았다. 어느 날 지방신문에서 작은 기사를 하나 보게 됐다. 충남 서해 무인도 인근 낚시객 실종. 사진은 없었다. 섬 이름도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 다만 기사 끝자락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 실종 전 동행자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몸이 굳거나 손이 떨리지는 않았다. 나는 신문을 접었다. 그리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 선택이 나 스스로를 가장 많이 시험했다. 예전의 나였다면 분명 조사했을 것이다. 게시판을 뒤지고 지도를 확인하고 각시도와의 연관성을 찾아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하지 않았다. 알아도 붙잡지 않겠다고 이미 선택했기 때문이다. 각시도는 여전히 누군가를 부를 것이다. 그건 멈출 수 없는 흐름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건 항상 사람 쪽의 선택이라는 걸. 기억을 들여다보는 순간 연결은 다시 생긴다.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건 현재가 된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가지 않기로 했다. 며칠 뒤 아내와 함께 짐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여행 가방을 발견했다. 신혼여행 때 썼던 것.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돌 하나가 나왔다. 각시도에서 주워왔던 돌이었다. 우리가 떠나던 날 아무 생각 없이 넣어둔 것. 아내는 그걸 보고 잠시 멈췄다. 그리고 나를 봤다. 이거 버릴까? 그 말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처럼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우리는 그 돌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멀리 가지 않았다. 집 근처 공터, 아무 의미도 없는 곳. 아내가 먼저 손을 폈다. 돌은 소리 없이 떨어졌다. 그 순간 이상할 정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바람도 소리도 냄새도 그게 진짜 끝이라는 증거였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각시도에 대한 꿈을 꿨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꿈이 아니었다. 그저 멀리서 섬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개 속에 있었지만 더 이상 손짓은 보이지 않았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섬은 그저 섬이었다. 사람의 기억이 닿지 않는 곳. 눈을 떴을 때 나는 울지 않았다. 아쉬움도 후회도 없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 모든 감정을 대신하고 있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각시도가 특별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비슷한 선택을 계속 마주한다. 이상한 소리, 설명되지 않는 감각, 마음을 붙잡는 기억들, 그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할지 아니면 그냥 지나칠지. 공포는 대개 거기서 시작된다. 붙잡히는 순간 이야기는 우리 것이 된다. 하지만 내려놓는 순간 그건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각시도는 나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우리가 스스로 내어준 것만 잠시 들고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돌려받았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를. 오늘도 나는 평범하게 살아간다. 아내와 밥을 먹고 사소한 일로 웃고 내일을 걱정한다. 가끔 바다 이야기가 나오면 잠깐 숨을 고를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하나만 말하고 싶다. 만약 어느 날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을 부른다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응답할 것인가다. 우리는 모두 선택할 수 있다. 기억을 붙잡을지 아니면 살아갈지를. 나는 후자를 택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있다.